분묘기지권, 뭐 구분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있습니다. 구분상권은 이따가 좀만 간단히 볼 거예요. 분묘기지권.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없고. 지상권하고 비슷해요.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 묘지를 설치. 이때 이 분묘는 공작물로서 설치한 자가 소유합니다. 분묘에도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예. 을이 설치하고 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을은 이 분묘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 봉사도 하고 수호도 하겠죠. 요걸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된 바닥면, 요걸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바닥면을 뭐라 한다고요? 분묘기지 플러스 주위의 빈 땅, 공지,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어떻게 취득하는가?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 가장 깔끔하죠?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지금 쉽게 말하면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계약. 두 번째가 갑 소유 땅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 경과.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무단 설치 후 20년 경과. 다만 2001년도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그 후에는 무단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가능한 분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만 인정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만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법정지상권하고 유사하죠. 갑소유 땅에 갑이 분묘를 설치해요. 그럼 갑소유 땅, 갑소유 분묘죠. 그죠? 이 상태에서 갑이 분묘 이전 취득 땅만 팔아요. 그럼 토지와 분묘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갑이 분묘 기지권을 취득. 네? 세 가지.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방법 세 가지. 세 번째, 효력. 분묘 기지 및 주의 공지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죠? 어느 정도 분묘의 제사소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 이렇게 되겠죠? 분묘의 제사소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 세 번째, 분묘 둘레 보면 옛날에 이렇게 반달 모양의 언덕 있죠? 사성. 그 사성 부분에까지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성 부분에까지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분묘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새로운 묘지를 신설, 기존 묘와 합장하여 단분 형태로 또는 옆에다가 쌍분 형태로 허용되지 않는다. 분묘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 따위를 신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분묘기지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그 면적 범위로 제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분묘기지 면적은 이 바닥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그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분묘 1기당 제한 면적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존속기간은 분묘의 제사소 봉사가 계속하는 한 1000년 만년 이렇게 됩니다. 지료, 약정을 통해서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죠. 시효 취득은 무상입니다. 시효 취득은 뭐라고요? 무상. 판례가. 요거는 유상. 세 번째 건 유상. 요거는 무상. 요거는 유상. 판례예요. 판례. 이렇게. 치료. 소멸. 언제 소멸할까요?
분묘에 대한 제사, 수호, 봉사를 장기간 방치. 그럼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두 번째, 이 봉분의 형태가 공시 방법이에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뭘 갖고 공시한다고? 봉분의 형태. 그러니까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이런 것들은 봉분의 형태가 없으니까 분묘기지권 인정될 리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봉분의 형태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봉분이 멸실이 되면 분묘기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유골이 안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봉분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이 됐어. 근데 유골이 아직 있어서 원상복구가 가능해. 그때는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분묘기지권. 321페이지의 성립요건 세 가지. 기역, 니은. 거기 밑에 보면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엄격하게 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여전히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는 여전히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디귿이 있고요. 주체는 종손에게 귀속이 될 거고. 동그라미 3번 봉분이 공시 기능이니까 평장, 암장 분묘기권 안 되고. 3번에 존속기한은 분묘에 대한 제사, 소봉사 계속하는 한. 오른쪽 소멸, 특히 기억. 봉분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그랬죠. 단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니은은 뭐죠? 포기라고 돼 있죠. 포기가 뭐예요? 분묘기준 포기가 제사, 수호, 봉사를 장기간 방치. 이게 포기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새로운 묘지를 기존 묘와 합장하여 단분 형태로 또는 그 옆에 쌍분 형태로 신설 안 돼. 4번 분묘 기지 및 주의 공지에까지 미쳐. 5번 치료 시효취득은 무상. 뭐 이런 것들을 간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판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구분지상권. 어렵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은요.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요.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송전탑을 건설해서 전기선을 여기서 해야 돼요. 갑수요 땅 위를 지나가. 그럼 한국전력은 갑과 지상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계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표는 사용식하지 않은 채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그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른 건 지상권하고 똑같은데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퍼렇게 되어 있죠.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구분지상권은 저기 첫 번째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사건. 아까 법정사건이라는 게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죠. 첫 번째 건은 토지와 건물의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땅이 팔려야 돼. 두 번째 건 토지 건물의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야 돼. 그래야 법정사건이 인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수의 땅과 갑수의 건물이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만 팔아. 갑이 건물만 증여를 해. 갑의 일반 채권자가 땅만 강제 경매를 넣었어. 등등등. 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는 305조나 366조 법정사건 인정이 안 돼. 그죠? 다시 한번. 아까 그래서 305조와 366조를 미리 본 거야. 우리 민법상 305조, 366조 법정사건은 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딱 두 가지 경우만 305조와 366조에서 법정사건인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갑이 예를 들어서 땅만 팔았어. 땅만 팔았다. 또는 땅만 증여했다. 건물만 팔았다. 건물만 증여했다. 갑의 일반 채권자가 건물만 강제경매했다. 땅만 강제경매했다. 갑이 땅은 을에게 건물은 병에게 증여했다. 등등.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에서 지상권을 규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지는 경우 대부분은 법정사건이 인정이 안 돼요. 305조와 360조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경우 철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건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등 기타 원인을 통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세 번째,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건만 생각해 보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 그 상태에서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달라졌어. 기타 원인은 뭐예요? 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요. 우리 대법원에 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달라지기만 하면 법정사건 인정이 돼버려요. 대법원에 할 때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넓혀놓은 거야. 우리 대법원이. 그래서 세 번째, 단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 등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관습법상 법정사건입니다. 세 가지 의미 요건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당연히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됩니다. 두 번째,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기타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증여도 되고 강제 경매도 되고 다 돼. 그런데 너무 넓혀놨어 우리 대법원은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한을 가합니다. 하나가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하고요.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자,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빠진단 말이죠. 환매권이란 건 이런 거예요. 물건 되사오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요. 땅이 을 소유야. 을 소유야? 을이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을 소유 땅, 을 소유 건물이에요. 근데 갑이 환매권을 행사했어. 땅을 되사갔어. 그러면 갑 소유 땅, 을 소유 건물이 되죠. 토지 건물의 소유가 같다 달라졌지. 예? 법정사건 인정돼야 되냐 말이야.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나? 환매권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지는 땅을 바꾸는 공법상 처분이죠.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 땅을 바꿨어. 환지, 땅을 바꿨단 말이야. 소유자는. 을소유 땅, 갑소유 건물. 법정사건 인정되냐?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매매 등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무조건 법정사건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빼버려요. 우리 대법원이. 아, 이렇게 달라진 경우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간혹 시험 문제 나옵니다. 환매권을 행사하여 또는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땐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된다. 또 법정사건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성립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인데 땅을 팔면서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럼 법정사건 인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또 갑이 땅만 을에게 팔면서 둘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따로 했어. 아, 토지 임대차 계약 했으니까 법정사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토지임대 계약을 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있다면 이게 법정사건을 배제하는 특약에 해당되니까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관습상 법정사건이고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법정사건이 성립이 됐을 때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가 있겠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이었어. 지상물이면 30년. 목조 건물이었어. 그럼 15년. 공작물이었어. 그럼 5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305조, 361조 관습법상 법정사건 다 법정자가 들어간 건 유상입니다. 뭐라고요? 유상. 지료지급 의무가 생겨요. 근데 이 지료를 보세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죠. 그죠? 유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정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 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둘이 법정상권이 성립하는 순간 만나가지고 지료 얼마 주자라고 약정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성립을 했을 때 지료 지급 의무는 생기지만 얼마를 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법정사건은 유상입니다. 그래서 법정사건이 성립하면 지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를 줄지 지료액을 결정을 아직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료액은 법정사건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료액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정 전까지는 지료를 주긴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죠. 따라서 결정 전에는 지료 연체가 있을 수 없지요. 주고 싶어도 못 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반면에 결정이 되면 결정 효과가 소급을 해요. 그러니까 결정되고 되도록이면 지상권자는 지체 없이 결정 이전의 지료를 지급하라 라는 게 판례예요. 어쨌든 법정사건은 유상이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지상권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습법상 법정사건이고 판례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여기도. 그거 하나하나 다 지금 보면 머리 깨집니다. 기본만 확인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일단 가로 열고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라고 되어 있어 법정사건과 관습법상 법정권의 의의와 공통 요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심심할 때 기억 니은 읽어보세요. 305조 법정사건 아까 조문만 확인하시라 그랬고요. 327페이지를 갑니다. 의의가 있지요? 그 의의를 쪼갠 게 요건입니다. 기억,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 쭉 내려서 A,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된다. B,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당연하죠. 다음 페이지. 니은, 매매 기타 원인에서 소유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매매 기타 원인에서 빠지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쭉 내려서 4번. 환매권 행사. 보이세요? 두 번째 쪽 환매권을 행사. 오른쪽 5번 환지 처분. 그 두 개 안 된다. 나머지 판례는 지금 보면 안 되고요. 쭉 내려가면 디귿. 건물 철거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또 6번째 들어가면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법정상권은 포기한 거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나 토지 임대차 계약이 없을 것. 이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법정사건이 인정이 됩니다. 넘깁니다. 법정이니까 당연히 등기 따위는 필요가 없겠지요. 360조는 아까 체크했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 법정사건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풀지 마시고요. 334페이지로 갑니다.
법정지상권의 혹사, 환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존속기한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2번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협의나 법원을 통해서 치료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 주긴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줄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더란 말이지. 치료 연체가 있을 수 없단 말이지. 그게 기억이죠. 반면에 니은 법정상권이 성립하고 치료액이 판결에서 정해졌어. 그러면 소급을 해. 따라서 판결 확정 후 치료 청구를 받고도 귀책 사유로 상당 기간 동안 치료 지급을 지체했어. 그럼 지상권 소멸 청구하겠지. 이때 2년 연체는 확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란 말이죠. 소급을 하기 때문에 성립한 때부터 2년 연체 이렇게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했다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나중에 사례 형태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지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수지상권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교재 체크해드린 정도만 머릿속에 넣자. 근데 이게 판례도 많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특수지상권 전까지 봤던 거, 일반적인 지상권 내용 있죠? 거기까지 일단 오늘 철저하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특수지상권은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설선물로 한 거야. 설선물로. 자, 이제 지역권으로 갑니다. 지역권도 보통 한 2, 3년 만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해서 최근에는 이제 심심한지 계속 내고 있습니다. 매년 한 문제 정도. 근데 이 지역권도 좀만 잘 보시면 돼요. 지역권도. 어렵습니다. 지역권도. 내용 자체는. 여기서 역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편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편익. 지역권에. 이 지역권이란 게 뭐냐? 어떤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땅이 다른 땅으로부터 편익을 얻고 있을 때 이걸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조문을 보면요. 지역권자는 사람이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편이라고 나면요. 못 골라요. 못 찾아. 찾을 것 같죠? 모의고사 한번 내봐야지. 못 찾아요.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고 공로가 있어. 그리고 갑소유 땅으로부터 통로가 있어. 근데 조금 오래 걸릴 뿐이야. 을소유 땅으로 통하면 편리하기는 해. 그런데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결국 갑이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으면 을하고 계약을 맺어. 그래서 통로를 확보했어. 이때 이 통로, 갑을 위한 통로가 아니고요. 갑소유 땅을 위한 통로예요. 그렇죠? 갑만 통행하는 게 아니잖아. 갑소유 땅을 통행하는 사람은 저 통로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럼 결국 갑소유 땅이 편리하게 통할 수 있는 통로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행 지역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갑소유 밭이 있고 을소유 밭이 있는데 갑소유 밭에서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을하고 계약을 맺고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와. 마찬가지죠. 이 물은 갑소유 땅이 제공을 받는 거예요. 물을 끌어서 갑이 샤워할 때 쓸까? 밭에 물을 준단 말이에요. 땅이야, 땅. 이렇게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통로라든가 물과 같은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이걸 지역권이라 한다. 위에 게 통행지역권, 밑에 게 용수지역권. 보통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다만 우리 민법은 제공받는 편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돼, 그게 제한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공받는 편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자, 특징. 지역권은 땅과 땅의 관계죠. 편익을 제공받는 땅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땅 승역지. 이름 외우셔야 돼요. 편익을 제공하는 땅 승역지. 제공받는 땅 요역지. 여기서. 요역지는 당연히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죠. 그죠? 갑은 어디에 있든지 통행할 수 있어요. 물을 끌어다가 땅 전체에 들이붓게 됩니다. 이렇게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지만요.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해야 되나요? 을소유 땅에서도 물이 안 나와. 병소유 땅에서 물이 나오고 여기서 끌어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상린관계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고요. 지역권은 별도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위에 거 통행지역권 보세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주의투지 통행권하고 다를 바가 없죠. 없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지역권은 상린관계와 외형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고 인접해야 되고, 반면에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권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요역지와 이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제공받는 편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랬고요. 감사하게도 존속기한이라든가 갱신이라든가 지료 같은 규정이 전혀 없어요. 아주 감사하죠, 지역권은. 존속기간, 갱신, 지료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자, 이 지역권에서는요, 지역권의 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권의 성질은 지금 지역권이라는 놈은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하지만 땅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즉 요역지를 위한 거예요. 따라서 요역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질이 있어요. 지역권은.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반성, 부종성, 불가부성. 수반성 보세요. 갑이 지금 통행 지역권을 갖고 있는데요. 갑이 요역지를 팔아요. 그럼 요역지를 산 사람도 여기 통행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역권도 넘어가요. 즉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부종하여 이전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종인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종성이 아니라 수반성이에요. 깜빡하면 부종하여로 되어 있으니까 부종성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부종성이 아니라 수반성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즉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하며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292조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말은 갑이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요역지 지상권자야. 요역지 임차인이야. 근데 얘도 이게 필요해. 그럼 얘도 을하고 계약 맺고 통행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역지의 소유자 이외의 지상권자나 임차인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합쳐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갑이 병에게 요역지를 팔아. 그럼 지역권도 병에게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병이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건강을 위해서 쭉 걸어 다닐래. 지역권 필요 없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이 요역지를 사면서 나 지역권 필요 없다고. 나 을소유 땅 통행 안 할 거라. 나 건강을 위해서 삥 돌아서 걸어 다닐 거라고. 지역권 안 넘겨준다고. 우리 갑이 알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병이 지 건강을 위해서 돌아다니겠다는데. 그걸 왜 국가가 막어?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가 다른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수반성은 임의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반면에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지역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갑이 지역권만 팔아먹는 거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병이 통행 지역권만 샀어. 얘 이거 갖고 뭐 할까? 할 게 뭐가 있어? 여기 통행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만 팔거나 사는 건 안 되고, 또 다른 권리, 지역권만 담보로 제공하고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 당연하죠. 만약에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면 돈을 못 갚으면 지역권만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즉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절대로. 강행규정입니다. 수반성입니다. 부종성입니다. 그 292조 1항과 2항을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주 대단히 자주 출제되는 조문. 지역권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조문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종성은, 불가분성은요, 요역지나 승역지가 공유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이 있고 병소유 땅이 있어. 이게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야. 자, 불가분성의 대원칙이요. 295조 1항입니다. 대원칙이. 지역권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295조 1항.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아, 당연하죠. 갑이요 통행지역권을 취득해서 그럼 을도 다닐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를 위한 거잖아. 공유자의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분성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3조 1항이라고요. 갑과 을이, 자, 갑이 지역권을 취득함으로써 을도 지역권을 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지역권을 포기를 해버려. 갑이. 그럼 지역권 소멸하겠죠. 을의 지역권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지금 여기를 통행하고 있는데 갑이 건강을 위해서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지역권을 포기했어. 근데 을은 무릎이 아픈 사람이야. 을 지역권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을 소멸하지 않아요. 취득의 불가분성은 있어. 하지만 한 놈이 소멸했다 해서 다른 놈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야. 소멸의 불가분성은 없어. 그럼 보세요. 갑이 지역권을 포기하더라도 을의 지역권을 소멸하지 않죠. 을의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갑의 지역권도 소멸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갑이 지역권을 포기했어. 근데 얼마 있다가 통행해. 괜찮아. 다시 한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포기했을 때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포기한 자도 소멸하지 않아. 그럼 갑의 지역권 포기는 뻘짓이죠. 293조 1항 뻘짓하지 마라.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뻘짓하지 마라 이런 뜻이. 갑 네가 지역권 포기해도 을 지역권 소멸하지 않고 을 지역권 소멸하지 않으니까 갑 너도 소멸 안 해. 그러니까 너 포기하는 건 뻘짓이요. 하지 뭐. 그게 293조 1항입니다. 이해되시죠? 4개 조문 오늘 암기. 네, 오늘 암기. 오늘 지역권 한 이유 요거 암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권에서 아주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지금 보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면 머리 깨져요. 아우 나는 나머지까지 지금 다 정복하고 싶어.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것 맞네. 지역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법률행위. 그죠? 법률 규정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예컨대 갑이 사망하면 요역지가 상속되고 지역권도 상속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186조 법률행위, 187조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이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째, 이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취득시효는요. 점유를 기본으로 하죠. 점유를 기본으로 하잖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 그런데 통행지역권 한번 보세요. 얘가 여길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통행만 하잖아. 그러니까 지역권은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판례가 점유취득시효라는 말을 쓰기는 써.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라는 말을 쓰기는 쓰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점유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되고 20년이나 10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고 돼 있어요. 계속 표현이 점유를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년 또는 등기한 상태에서 10년이고요. 20년 또는 10년간 계속되고 엔드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 우리 봤던 245조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또는 10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계속 표현과 관련해서 다른 건 별 문제가 없고요. 통행지역권만 통행지역권. 주로. 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20년 이상을 계속 통행하고 표현 통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표현이란 건 공연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연. 몰래 통행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표현은 공연의 의미로 해요. 공연. 그런데 다시 한번 20년 계속 공연 점유가 아니고 통행이 통행. 여기서 표현은 공연의 의미로 몰래 통행이 아니라 공연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계속 통행이 문제예요. 계속 통행. 20년 계속 통행. 사전적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단 1초도 쉬지 않고요. 통행하다 뒤지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이게 점유라면요.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으면 점유 계속이 추정되잖아요. 근데 통행 계속 추정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년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통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야, 감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통로를 개설을 해라. 통로를 개설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여기를 계속 통행하겠다. 그러니까 통로 개설을 보고 그 상태에서 20년이 지났다면 너는 20년간 계속 통행한 걸로 봐주겠다. 통로 개설이 핵심적인 요건이 됩니다. 20년 계속 표현의 요건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요건이기 때문에 판례가 통로 개설을 따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 20년짜리라면 등기해야 되겠죠? 10년짜리면 등기된 상태에서 통로 개설하고 10년 통행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취득권에서 취득시효라는 게 따로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지역권의 효력이 나오고 존속기간, 갱신, 지료 같은 거 규정 없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소멸 나오는데 이 뒷부분이 또 조금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봐도 되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336페이지 지역권의 의 291조 양가로 1, 양가로 2 오른쪽에 보면 상린관계와 비교해놨죠. 지역권은 편익을 이용, 상린관계는 이용조절. 지역권은 계약 등을 통해서 상린관계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원칙. 지역권은 별도의 물권,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 인접성, 요역지 성역지는 인접 안 해도 돼.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이유, 린자 쓰니까 인접해야 돼. 그죠?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야 소멸시에 안 걸려 뭐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될 겁니다. 그죠? 성질에 보면 양가를 번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다 못도 아니에요. 갑이 여기를 통행해. 을도 통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승역지는 갑이나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용해. 공용 이렇게 돼. 공용. 다음 페이지 292조 1항과 2항. 1항이 수반성. 그리고 임의 규정이니까 니은 배제 특약할 수 있다. 반면에 부종성은 강행 규정이다. 불가분성의 293조 1항과 295조 1항. 두 가지 조문 확인. 다음 페이지 4번 대가와 존속기간 따위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 지역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양가로일에 동그라미 1, 2, 3 그리고 특별하게 시효 취득이 있더라.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 245조 245조가 부동산 점유취득시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죠. 그죠? 예, 그걸 준용하라. 이렇게.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오른쪽 요건의 동그라미 1번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인 을에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규정이 없다 그랬죠. 아무런 규정, 존속기한이 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우리 주의토지통행권 유상을 원칙으로 했죠. 그거 끌고 가라. 그거 끌고 가라. 주의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권과 상린관계는 외형이 유사하다. 주의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통행지역권도 주의토지통행권 규정을 유추해라. 보상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에 2번에 있죠. 보상하라. 보상하라. 뭐 그 정도. 그 정도를 지역권 보시면 됩니다. 343페이지 보면 나머지는 다음에 볼 겁니다. 예제 봅니다. 1. 요역지는 일필토지여야 한다. 맞죠? 3. 공유자 중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지요. 그죠? 5. 통행지역권을 시역했을 때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5번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요. 지역권. 끝. 말씀드린 저 부종성 같은 거, 수반성 같은 거 조문만 오늘 철저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익물권 마지막 전세권, 전세권 다는 못하겠네. 할 때까지 해보죠. 자, 일단 전세권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주택전세 이거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 주택전세 같은 것들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하면 전세권이야. 근데 이건 등기 안 해 잘. 거의 안 하죠. 이걸 미등기 전세라 하고 이건 임대차 일종입니다. 반면에 전세권은요. 전세권 등기해야 되는 물권입니다. 요거는 임대차입니다. 특수임대차. 그래서 민법상 전세권과 미등기 전세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법률관계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 자체는 대단히 비슷하다 그랬어요.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요. 자,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303조에 의하면 일단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이겠죠. 용도에 따라 사용돼. 용도에 따라. 그래서 임야 전세권자라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주택 전세권자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식을 합니다. 세 번째,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아야 되죠.
안 돌려주면요, 이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넣습니다. 임의경매. 그리고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식하는 걸 용익물권이라고 했죠. 빌려준 돈을 경매에 넣어서 회수하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했습니다. 아,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구나.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담보물권으로서는.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그 목적물을 임의경매에 넣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전세의 경우는요, 전세금 주지요. 그죠? 타인의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죠. 그죠? 주택임대차보법에 보면 일정한 요건하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도 내에서 똑같아져. 그런데 요게 달라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임차에는 임의경매권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조금씩 달라져요. 내용이 대단히 흡사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부분을 주목해서 암기 구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의뢰하신 분에게 엉뚱한 거 설명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본인도 몰라, 상대방도 몰라. 서로 틀렸는데 틀린 걸 몰라. 이렇게 돼요. 그럼 안 돼요. 정확하게 전세권은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 첫째, 타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토지 또는 건물이겠지.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 일물 일권지 예외에서 봤죠.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두 번째, 303조 2항에서는 아예 법으로 농경지 제외. 쐐기 박았어. 농경지 제외. 원래 이 전세권은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소작제도를 보고 만들어 놓은 권리예요. 근데 소작제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소작제 없앤다고 이건 제외시킨 거야. 이상한.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래서 학자들이 되게 애지중지. 세계 유일, 뭐 이래가지고. 씨잘데기도 없는 권리입니다. 어쨌든 농경지 제외. 이렇게 되면.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 농경지 제외. 세 번째,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줘야 됩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 따라서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무효. 이때 전세금을 반드시 현찰로 주고받아야 되느냐. 현찰로 주고받는 걸 현실적 수수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된다.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가름 대신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급하되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자, 요거 좀 이해해 봅니다. 갑과 을이요, 임대차 계약을 해요. 토지 임대차. 그리고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1억을 줘놨어요. 그리고 을이 갑수의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갑이 채권자에게 돈 안 갚아서 경매가 돼. 이때 그 경매대가에서 보증금 1억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를 들어 민법 임대차 가면요, 이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얘가 토지 임차권을 등기를 했어. 대항력이 생겼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임차인은요,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 임차인을 제외하고는 주임법 상임법에서 특별하게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얘는요, 땅이 경매되면요, 보증금 날릴 생각해야 돼요. 얘보다 나중에 저당권자 등이 다 뜯어가요. 얘는 우선 변제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신용이 불안해졌어. 우리 불안하죠? 어? 이거 경매되면 보증금 1억 날리게 생겼잖아. 갑한테 쫓아가서 나 전세권 등기해달라. 나 전세권 등기해달라. 갑이 오케이 했어. 그런데 전세권을 취득하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잖아.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지. 기존에 준 거 있잖아. 이걸 전세금으로 대체하면 되지. 그죠? 그럴 때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보증금 1억 채권 이걸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앞으로 전세권을 공부하실 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을과 전세권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을은 이 건물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 그죠? 자, 건물에 전세권이 있고요. 또 하나,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준 게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전세권은 첫 번째 목적이 물건 사용 수익이죠. 두 번째 목적이 요거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요 전세권과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란 말이 나면 전세금 반환 채권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한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전세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그죠? 특히 전세권은요, 반드시 뭘 주기로 했어요? 전세금. 그래서 주로 계약을 통해서 취득합니다. 법정 전세권 이런 건 없어요. 법에서 야마 전세금 줘 이런 거 없어요. 전세금 지급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돈 주는 건 당사자가 합의로 주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줘?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세권은 거의 법률 행위를 통해 취득하는데요. 법률 행위는 계약이죠. 부동산 물권이니까 등기해야 되죠. 플러스 뭘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 법률 행위로 인한 전세권 취득 요건, 계약, 등기, 전세금 지급.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인도까지 해야 되나?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땅이나 건물을 인도해야 되나? 인도는 아니지. 186조에서 등기하라고만 돼 있잖아요. 플러스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지급이 추가됐을 뿐 인도까지 추가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등기하고 전세금만 지급하면 전세권 성립하는 거고 인도는 요건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았어도 전세권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을 설령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됐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거 암기합니다.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 요거 조문이 아주 잘 나옵니다. 312조와 313조. 먼저 312조. 1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무슨 기간이죠, 이거? 최장. 당사자의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하겠죠? 15년 안 돼. 10년 이하. 만약에 넘으면 단축. 15년으로 정했어? 10년으로 단축. 10년을 넘지 못한다. 2항.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죠. 그죠? 그 중에 건물 전세권만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건물 전세권만 최단 1년이 있구나. 건물 전세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하여튼 기간을 정할 때 이걸 지켜라요. 만약에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 계약을 하면서 313조.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계약을 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313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이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6달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입니다. 소멸 청구가 아니고요. 소멸 통고입니다. 통고. 여기 313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12조 1항, 2항과 313조 묶어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존속 기간에 관한 거고요. 갱신. 약정 갱신이 있고요.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같은 건 없고요. 약정 갱신 312조 3항. 당사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때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312조 3항. 약정갱신 어렵지 않아요. 약정갱신은. 법정갱신이 또 문제입니다. 312조 4항. 자, 요것도 건물전세권에만 인정이 됩니다. 뭐에만? 건물전세권. 그래서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해서 1년 최단기 보장과 법정갱신은 토지전세권에는 없고 건물전세권에만 인정됩니다. 건물전세권. 자, 이때 법정갱신이란 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걸로 봐주는 거라 그랬죠. 그게 법정갱신, 자동갱신 조항이라 그랬어요. 자, 요건이 뭐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을 본다. 이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거 아니가 자꾸 나와서 짜증나는데요. 단순화 시키세요. 5달 동안 설정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나가라는 둥, 전세금을 올리라는 둥 이런 거. 그런 말 안 한 경우. 5달 동안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아무 소리 안 한 경우 기간이 만료한 때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걸로 봐.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돼.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돼. 기간도 전 전세권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313조가 적용이 돼.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313조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조문을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거기까지만. 344페이지 303조 1항, 2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되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까지. 법적 성질 타물권이죠. 목적물은 타인 부동산인데 농경지는 안 되죠. 동그라미 2번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죠. 용익물권이죠. 당연하죠. 밑에 보죠. 상린관계 당연히 적용되겠지. 물권적 청권 당연히 인정되겠죠.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죠. 동그라미 1번. 일단 그것만.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자, 요거 목차만 생각해. 아까요, 제가 전세권은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만 팔아먹거나
요것만 팔아먹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불리양도 안 되는 게 원칙. 예? 그렇게만 생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원칙만 생각해주고. 다음 페이지. 취득, 계약 플러스 등기 플러스 전세금 지급이겠죠. 동그라미 1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반드시 줘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좁아질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밑에 존속기간 있죠. 312조 1항 최장 10년, 2항 건물전세권 최단 1년, 3항 약정갱신, 오른쪽 4항 법정갱신. 그리고 313조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소멸통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네. 전세권의 효력부터는 설 쉬고 나서 하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한꺼번에 다 하지 자식아. 여러분 공부하고 오시라고. 설 쉬고 나서 그냥 오시면요. 전세권 효력할 때 전세권이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네. 복습 안 하셔서 못 알아듣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한번 좀 쫙 듣고 오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